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5년 4월 NATO 본부에서 충격적인 기밀 보고서가 유출됐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는 붉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전면전 발발 시 절대 한국을 먼저 건드리지 마라. 무슨 의미일까요? 왜 NATO 분석관은 한국을 경계했을까요? 그 이유는 충격적입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총만 주면 바로 움직이는 시민들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군인이 아닙니다. 평범한 회사원, 택시기사, 디자이너, 학생들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군인이 아닌 시민으로 무장된 세계 유일의 나라, 대한민국에 숨겨진 진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국가 자긍심이 아닌 실제 NATO가 충격받은 현실입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린다 밀러입니다. 38살, 미국 국방부 협력 싱크탱크에서 전략 분석가로 일하고 있죠. 전직 UN 평화유지 전문가로서 세계 각국의 군사력을 분석하는 일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있었다가 맞겠네요. 서울에 가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워싱턴 DC의 회의실은 언제나처럼 서늘했습니다. 단단한 나무 테이블 위에 놓인 빽빽한 자료들, 그리고 이를 응시하는 무표정한 얼굴들. 국방부 산하 특별회의였어요. 아시아 군사력 비교 프로젝트의 중간 발표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한국은 72시간 내 1천만 명 동원이 가능합니다. 발표자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을 때 저는 그냥 웃어넘겼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으니까요. 미국도 불가능한 숫자를 어떻게 한국이 해낸다는 건지. 하지만 수석 분석관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예비군, 민방위, 그리고 전역자를 모두 포함한 시스템입니다. 우리 NATO 기준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숫자죠. 저는 자료를 뒤적이며 반박했습니다. 실전 경험이 없는 예비군을 동원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나요? 숫자만 많다고 전력이 되진 않을 텐데요.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제 상사인 로버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린다, 넌 아직 서울을 안 가봤잖아. 그 말에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불편한 침묵이 이어졌어요. 저는 그제서야 제가 뭔가를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회의가 끝난 후 로버트는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린다, 한국은 우리가 아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 이건 단순한 군대 시스템이 아니야. 사회 전체가 무기가 되는 곳이지. 저는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군대가 사회, 사회가 무기? 너무 추상적으로 들렸어요. 제가 의아한 표정을 짓자 로버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직접 가봐야 할 것 같아. 한국 국방부에서 우리 분석관 방문을 허락했어. 30일 동안 현지 시스템을 조사하고 돌아와.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유엔에서 일할 때도 수많은 국가의 군사 시스템을 봐왔는데 한국이 그렇게 특별할 리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자료를 다시 검토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예비군 동원 시스템과 완전히 달랐어요. 마치 평시와 전시의 경계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미묘한 불신과 호기심이 뒤섞인 기분으로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이게 제 분석 경력에 도움이 될까 의문이었지만 직감적으로 뭔가 큰 것을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출국 전날 밤 딸 소피아에게 전화했습니다. 대학생이 된 딸과는 예전처럼 친밀하지 못했죠. 제가 일에 너무 몰두한 탓이었을까요? 아니면 소피아가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거리감이었을까요? 한국에 간다고? 왜? 소피아의 목소리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군사 분석이야. 너도 알잖아. 엄마 일이라는 거. 또 전쟁 이야기구나. 알았어. 잘 다녀와. 통화는 짧게 끝났습니다. 손가락으로 핸드폰 화면을 쓸어내리며 깊은 한숨이 나왔어요. 제 삶은 언제부터인가 숫자와 전략, 분석으로만 채워져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연결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소파에 앉아 소피아의 어린 시절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제 일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던 호기심 많은 아이였는데 언제부터 우리 사이에 이런 벽이 생겼을까요? 전 항상 소피아에게 객관적인 사실과 분석적 사고만 가르쳤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던 걸까요? 저는 창밖 어둠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서울에서 뭘 발견하게 될지, 그리고 그것이 과연 제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비행기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떠올린 것은 로버트의 말이었습니다. 이건 군대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무기다. 그 의미를 곧 알게 되리라는 생각도 못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를 맞이한 것은 예상과 달리 밝은 미소였습니다. 밀러 씨,
환영합니다. 저는 정민호 대위입니다. 30일 동안 안내를 맡게 되었습니다. 정 대위는 30대 중반으로 보였고 영어가 완벽했어요. 군복이 아닌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정 대위님. 직접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차에 오르면서 저는 서울의 첫인상을 살폈습니다. 그저 현대적인 대도시였죠. 호텔로 향하는 차 안에서 로버트의 말을 떠올렸어요. 사회 전체가 무기라니 과장이 심하다 싶었습니다. 정 대위님은 오래 군 생활을 하셨나요? 제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정 대위는 핸들을 잡은 채 미소 지었어요. 10년째입니다. 하지만 곧 전역할 예정이에요. 그 후 계획은요? 가족 사업을 이어받을 예정입니다. 아버지의 건설회사죠. 제가 흥미롭다는 표정을 지으니 그가 덧붙였습니다. 우리 가족은 3대째 같은 공병대대 출신이에요.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저. 군에서 배운 기술이 건설업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는 그의 말에 약간 놀랐지만 아직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3대가 같은 부대에서 복무하다니.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다음날 아침 정 대위의 안내로 서울 외곽의 예비군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챙겨야 할 자료가 많아 부산했죠. 길을 따라 운전하던 중 지나치는 건물들, 출근하는 사람들. 모든 게 너무 평화로웠어요. 여느 선진국의 도시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이 도시에서 몇 명이나 군사훈련을 받았을까요? 제가 무심코 물었습니다. 정 대위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성인 남성이라면 거의 모두요. 그리고 그들 모두 언제든 소집될 수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몇 명의 군인들과 조금 허술한 시설을 예상했어요. 하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남성들이 완전 분장을 하고 실전처럼 훈련하고 있었거든요. 이들은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민간인이었죠. 모두 회사원, 택시기사, 선생님 같은 평범한 시민들입니다. 정 대위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이분들이 실제로 사격도 하나요? 정 대위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잠시 후에 볼 수 있을 겁니다. 소총 사격 훈련장을 지나 더 넓은 공간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는 포 사격 훈련이 준비되고 있었어요. 저는 실제 포를 쏘지는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죠. 50대로 보이는 남성이 앞으로 나와 포 조작 시범을 보였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능숙했어요. 마치 평생 이 일을 해온 것처럼 말이죠. 포가 발사되는 순간 저는 실제로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분은 누구죠? 현역 군인인가요? 정 대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건설회사 부장님이세요. 예비군 포반장이시고 전역한 지 30년 됐습니다. 제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30년이나 지났는데 저렇게 능숙하다니. 이건 단순한 훈련 이상이었어요. 어떻게 가능한 거죠? 30년이나 지났는데. 정 대위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기억은 사라졌을지 몰라도 몸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몇몇 예비군들과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중 한 40대 회사원의 말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죠. 전시에 필요하다면 전차 소대 하나쯤은 꾸릴 수 있어요. 우리 회사에만 해도 전차병 출신이 5명이나 있으니까요. 그가 말하는 전차병 출신은 10년, 20년 전에 군 복무를 마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술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 메모지에 급하게 적었습니다. 서울엔 예비군이 아닌 잠복 전투원이 산다.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 대위는 조용히 운전에 집중했고 저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저 수많은 회사원, 택시기사, 학생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잠복 전투원일까? 그들은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언제든 전투 태세로 전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놀라셨나요? 정 대위가 물었습니다. 네, 정말 충격적이에요.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정 대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에겐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생존을 위해 모든 시민이 전투원이 되어야 했죠. 그날 밤 노트북을 펴고 첫 번째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을 자꾸 지우고 다시 쓰기를 반복했어요. 제가 본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단어가 부족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예비군이 아니었으니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소피아였어요. 갑작스러운 연락에 약간 놀랐지만 기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잘 지내? 도착했다는 연락은 없어서. 미안해, 소피아. 오늘 너무 바빴어. 뭘 봤는데?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오늘 본 것을 설명해야 할까요? 글쎄, 예비군 훈련장에 갔었는데. 소피아, 여기선 은행원이 포를 쏘고 회사원들이 전투 훈련을 해. 장난해? 진짜? 진짜야. 이곳 사람들은
글쎄, 다르다고 해야 할까. 통화를 마치고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새벽녘, 저는 결국 이런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평시와 전시의 경계가 모호한 나라다. 민간인과 군인의 구분도 그렇다. 이곳에서는 모든 시민이 잠재적 전투원이다. 글을 쓰면서도 제 말이 과장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내일 더 많은 것을 보게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했죠. 서울에서의 세 번째 날, 저는 국방부 일정 없이 자유롭게 도시를 둘러볼 시간이 있었습니다. 분석가로서 저는 항상 현장을 중요시했거든요. 수치와 보고서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오늘은 제가 가이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반 시민들의 일상을 보고 싶으시다고 했죠. 정 대위가 호텔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도 군복이 아닌 캐주얼한 옷차림이었어요. 네, 고마워요. 실제 도시의 모습을 보고 싶어요. 우리는 아침 일찍 지하철을 탔습니다. 출근 시간이었죠. 워싱턴 DC의 지하철도 러시아워면 사람들로 가득 차지만 서울은 차원이 달랐어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있었습니다. 갑자기 지하철이 급정거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흔들렸어요. 제가 중심을 잃고 넘어질 뻔했을 때 옆에 있던 수십 명의 사람들이 마치 하나의 몸처럼 동시에 반응했습니다. 누구 하나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서로를 잡아주며 균형을 유지했어요. 괜찮으세요? 정 대위가 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건 놀라워요. 아무도 패닉에 빠지지 않았어요. 후반입니다. 군대에서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이 바로 이거예요. 혼란 속에서도 질서를 유지하는 법. 지하철에서 내려 광화문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날은 대규모 시위가 있는 날이었어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놀랍게도 완벽한 질서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시위대 한쪽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쓰러진 것 같았어요. 순간 주변이 혼잡해질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70대로 보이는 노인 한 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일렬로 서서 통로 확보. 그의 외침은 명령이 아닌 제안이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즉각 반응했어요. 수십 명이 마치 훈련된 부대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응급차를 위한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저분은 군인인가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정 대위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냥 시민이에요. 아마 예비역일 테지만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 거죠? 군대도 아닌데. 제 질문에 정 대위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린다 씨,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잠재적 지휘관이고 모든 사람이 전투원입니다. 단지 상황에 따라 그 역할이 드러날 뿐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제 내면에서 무언가 충돌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유엔에서 일하면서 저는 항상 평화를 위한 질서를 추구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건 전투를 위한 훈련이 아닌가? 이 깨달음이 저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인근 카페에 앉아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본 광경은 단순한 문화적 질서가 아니었어요. 군사적 정밀함이 사회에 스며든 형태였습니다. 괜찮으세요? 생각이 많아 보이네요. 정 대위가 커피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내가 뭔가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 목소리에는 혼란이 묻어났습니다. 내가 평화를 위한 질서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전투를 위한 훈련의 결과라니. 정 대위의 눈에 이해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전투를 원해서가 아니라 평화를 지키기 위해 이런 질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의 말은 제게 깊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평화와 전쟁의 경계는 어디일까? 준비태세와 그리고 공격성의 차이는 무엇일까? 그날 오후 우리는 계속해서 도시를 돌아다녔습니다. 번화가의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주변 시민들이 즉시 교통정리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나가던 회사원들이 경찰이 도착하기도 전에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어요. 이들은 누구죠? 제가 물었습니다. 그냥 시민들이에요. 하지만 대부분 예비역이겠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여긴 수치가 아니라 기억으로 편성된 나라다.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정 대위에게 솔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 대위님, 솔직히 이런 시스템이 때로는 두렵지 않나요? 이렇게 훈련된 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린다 씨, 우리에겐 선택지가 없었어요. 생존을 위해 이런 사회가 되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는 전쟁을 위한 질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질서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호텔 로비에서 헤어지며 정 대위는 말했습니다. 내일은 더 흥미로운 것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펴고 오늘의 경험을 정리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잠시 멈췄어요.
제가 쓰려던 훈련된 나라라는 표현이 갑자기 다른 의미로 다가왔거든요. 이들은 총이 아니라 책임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저는 이 문장을 적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던 군사 분석의 틀로는 이 현상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었어요. 이건 로버트가 말한 사회 전체가 무기라는 의미의 일부였을까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불빛 하나하나 뒤에는 언제든 전투원이 될 준비가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처음에는 불안하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이상하게도 안심이 되었어요. 서울에서의 넷째 날, 저는 더 깊이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와의 공식 일정 외에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싶었거든요. 오늘은 실제 서울 시민들을 만나보죠. 계획은 제게 맡기세요. 정 대위가 호텔에 픽업을 왔을 때 말했습니다. 첫 번째 택시를 탔을 때 기사님은 60대 초반의 남성이었어요. 정 대위가 그에게 간단히 영어로 제 신분을 설명하자 기사님은 백미러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군사분석가시군요. 저도 군대에서 포병이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겨 더 물어봤죠. 언제 전역하셨나요? 40년 전이요. 하지만 아직도 155mm 포 조준법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그의 눈빛에서 자부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소피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대화에 빠져 딸에게 가르쳐준 것이 무엇인지 생각했어요. 수학 공식, 역사적 사실, 이 택시기사는 40년이 지나도 잊지 않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딸에게 전해준 건 무엇이었을까요? 린다 씨, 괜찮으세요? 정 대위의 목소리에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네, 그냥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다음으로 향한 곳은 대형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높은 빌딩이 지어지고 있었어요. 정 대위는 현장 감독을 아는 사이인 듯했습니다. 와서 보세요. 이 공병대대 출신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현장 감독은 50대 중반으로 보였고 영어로 소개를 받자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이 현장 인부 30%가 공병 출신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현장을 둘러보면서 저는 작업의 효율성과 정확성에 놀랐어요. 마치 군사 작전처럼 체계적이었습니다. 군대에서 배운 기술이 지금 일에도 도움이 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단순한 기술을 넘어서 군 생활은 저에게 책임감을 가르쳐줬습니다. 이 건물은 수천 명의 생명을 책임지는 거예요. 마치 전장에서처럼요. 그의 말에 다시 한번 소피아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딸에게 책임감에 대해 얼마나 이야기했던가요? 항상 성취와 성공에 대해서만 강조했던 것 같아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오후에는 계획을 바꿔 정 대위의 제안으로 서울 시내 한 대학 캠퍼스를 방문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젊은 학생들이었어요. 이 학생들도 모두 군 복무를 마친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대부분이요. 일부는 아직 군대에 가기 전이고요. 우리는 캠퍼스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정 대위는 자신의 후배라는 한 학생을 만났어요. 23살의 컴퓨터 공학도였습니다. 형, 이분이 그 미국 분석가세요? 그가 유창한 영어로 물었습니다. 네, 린다 밀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손을 내밀었어요. 진수라고 합니다. 정형이 말해줬어요. 한국 군사 시스템을 연구하신다고. 그와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그의 또래 미국 학생들과는 전혀 다른 성숙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군 복무 중에 배운 사이버 보안 기술을 활용해 스타트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많은 친구들이 군 복무를 부담으로 여기지만 저는 그 시간이 제 미래를 결정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소피아도 이런 선택지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제가 무심코 말했어요. 소피아가 누구세요? 제 딸이에요. 당신 또래죠. 하지만 그녀는 이런 경험을 할 기회가 없었어요. 진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이런 경험이 없어도 중요한 건 가치관을 전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 부모님도 군 경험은 없지만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그의 말은 제게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소피아가 선택하지 않은 길에 대한 아쉬움보다 제가 어떤 가치를 전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했어요. 마지막 만남은 정 대위가 특별히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3대가 같은 부대에서 복무한 가족이었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모두 같은 보병 사단 출신이었습니다. 그들의 집에 초대받았을 때 저는 거실 벽에 걸린 3장의 군복 사진을 보았습니다. 시대는 달랐지만 세 남자의 얼굴에는 동일한 결연함이 있었어요. 우리에겐 가문의 전통입니다. 80대의 할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들에게 전해주고 그 아들에게 또 전하는 것이죠. 그들이 함께 군 시절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은 마치 소중한 가족 유산을 공유하는 것 같았습니다. 웃음과 진지함이 공존하는 대화였어요. 저희 손자는 이제 대학생인데 곧 같은 부대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건 압박이 되지 않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20대 초반인 아들이 대답했어요. 전혀요. 오히려 자부심이죠.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걸어온 길을 이어간다는 건 영광입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세대를 잇는 전통. 소피아와 저 사이에는 어떤 전통이 있었나요? 제가 물려준 건 학업에 대한 압박과 성취에 대한 기대뿐이었던 것 같았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고 정대위는 그것을 알아챈 듯 조용히 운전에 집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위님.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서울에서의 5번째 날 특별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국방부의 특별 허가로 동원 편제 시스템의 내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건 일반 외국인은 물론 대부분의 한국인들도 접근할 수 없는 정보였어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날이 될 겁니다. 린다 씨. 정 대위가 호텔 로비에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공식 군복을 입고 있었어요. 국방부 건물은 외관상 특별할 것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삼엄한 보안 속에서 저는 특별 브리핑룸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밀러 씨, 오늘은 우리의 인적 자원 동원 시스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브리핑을 맡은 박 대령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 대위가 통역을 맡았지만 박 대령의 영어도 상당히 유창했어요. 이것이 우리의 동원 편제 시스템입니다. 평시에는 일반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시에는 어떤 부대로 재편되는지를 관리하는 시스템이죠. 대형 스크린에 복잡한 도표가 나타났습니다. 마치 거대한 퍼즐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완벽하게 체계적이었어요. 이건 믿을 수 없네요. 모든 시민을 이렇게 분류하고 있다는 건가요? 박 대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군복무를 마친 모든 남성, 그리고 민방위 대상자들은 각자의 위치가 있습니다. 전시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하는지가 정해져 있죠. 그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도표만 보는 것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실제 동원 훈련에 참관해 보시겠어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지금요? 네. 오늘은 특별히 48시간 동원 훈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회는 흔치 않죠. 우리는 곧바로 서울 외곽의 한 훈련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이미 수백 명의 민간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각자 신분증을 확인받고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실제 상황이 아니라 훈련인데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정 대위가 설명했어요. 특별 동원 훈련입니다. 일반 예비군 훈련과 다르게 이건 실제 전시 상황을 가정한 거죠. 저는 그날 오후 내내 민간인들이 어떻게 48시간 만에 조직된 군사 유닛으로 변모하는지 지켜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집합이 아니었어요. 각자 맡은 역할, 사용할 장비, 심지어 작전 계획까지 모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훈련 중 한 장면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한동원 부대가 포병진지를 설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포반장이 쓰러졌습니다. 훈련 시나리오상 부상을 가정한 상황이었죠. 즉시 다른 예비역이 그 자리를 대신했고 작업은 지연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서로 다른 시기에 군복무를 했을 텐데 제가 물었습니다. 박 대령이 답했어요. 그들은 모두 같은 시스템에서 훈련받았습니다. 장비와 교리가 조금씩 바뀌어도 기본 원리는 동일하죠. 훈련 관찰 중 저는 명단을 잠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제 전 남편의 이름과 비슷한 이름이 있었거든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만약 미국에서도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 제 전 남편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는 어떤 역할을 맡게 될까요? 린다 씨, 괜찮으세요? 정 대위가 물었습니다. 네, 그냥 갑자기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애써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저는 더 많은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동원 시스템의 역사, 발전 과정, 그리고 현재의 운영 방식까지 모든 것이 놀라웠어요. 이건 단순한 예비군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처럼 만드는 시스템이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모든 것이 인간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최신 기술이나 무기보다 사람의 능력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여긴 수치가 아니라 기억으로 편성된 나라다. 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제가 평생 분석해온 어떤 군사 시스템과도 달랐어요. 훈련장을 떠나기 전 한 젊은 예비역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IT 회사에서 일하는 프로그래머였어요. 직장에서의 기술이 여기서도 도움이 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오히려 반대예요. 군대에서 배운 협업과 문제 해결 방식이 코딩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정확히 이해하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죠. 그의 말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 시스템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방식이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해보려 했지만 너무 많은 정보와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 대위님, 솔직히 말해주세요. 이런 시스템이 평화로운 사회 건설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오히려 군사화된 사고를 심화시키나요? 제 질문에 정 대위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린다 씨, 평화는 준비된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철저히 준비하는 거죠. 그날 밤 노트북을 펴고 오늘의 경험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공식 리포트에 국민 기반 전투 구조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기존 군사 용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으니까요. 한국의 군사력은 상비군의 숫자나 무기 체계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 그것은 사회 전체에 내재된 언제든 활성화될 수 있는 잠재적 전투력이다. 이 잠재력은 수치화하기 어렵지만 분명히 존재한다. 소피아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깨달은 것 시스템은 결국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가치와 신념으로 완성된다. 놀랍게도 소피아가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엄마, 철학자가 되어가는 것 같네. 나도 그 이야기 더 듣고 싶어. 저는 딸의 메시지를 읽고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요. 제가 변하고 있었어요. 이곳에서의 경험이 저를 분석가에서 철학자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6번째 날, 저는 국방부 일정 없이 자유롭게 도시를 둘러볼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이 도시의 리듬에 익숙해진 듯했어요. 아침마다 같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같은 지하철을 타고 움직이면서 조금씩 서울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예정된 일정이 없어 한강공원을 산책하기로 했어요. 봄 기운이 완연한 날이었습니다. 공원은 많은 시민들로 붐볐죠. 조깅하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는 가족들, 소풍 나온 연인들. 한 벤치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옆 벤치에 앉은 중년 남성과 청년이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와 아들처럼 보였습니다. 아빠가 군대 다닐 때는 저기 강 건너에 진지를 구축했었어. 지금도 그 방식은 크게 변하지 않았을 거야. 저는 무심코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버지는 80년대 자신의 군 복무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고, 아들은 최근 전역한 자신의 경험과 비교하고 있었어요. 아빠, 지금은 장비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GPS도 있고 도구가 바뀌었을 뿐이야. 적을 막는 기본 원리는 변하지 않았어. 그들의 대화는 마치 두 전문가의 토론 같았습니다. 세대를 넘어 같은 언어로 소통하고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대화가 미국에서도 있을까? 잠시 후 저는 한강을 따라 더 걸었습니다. 강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서울에 오기 전 저는 한국의 군사 시스템을 단순히 냉전의 유산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이건 단순한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들의 정신에 깊이 뿌리내린 무언가였습니다. 오후에는 국방부 소개로 예비역 노 장군과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80대 고령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또렷했어요. 장군님께서는 전역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노 장군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글쎄요, 전역이라. 내 군복무는 지금도 현재형입니다. 저는 그 대답의 의미를 곧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웃으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형식적으로는 30년 전에 전역했지만 내 안에서 군인의 정신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건 직업이 아니라 정체성이니까요. 그의 말에 저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던 군인의 개념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미국에서 군복무는 경력의 일부이거나 애국심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 이상이었어요. 한국인에게 안보란 무엇인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노 장군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어요. 생존입니다. 우리에게 안보는 생존 그 자체예요. 우린 싸움이 두려운 게 아니라 무너지는 게 두렵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한국을 오해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군사 시스템을 냉전적 과잉으로 봤지만 그들에게는 생존의 문제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군사력은 단순한 국방 정책이 아니라 민족의 존속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저는 홀로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제 과거 경험이 떠올랐어요.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활동하던 시절, 저는 많은 분쟁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저는 외부 관찰자였죠.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때로는 비판했어요. 하지만 그건 살아남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의 심정을 진정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안전한 거리에서 바라보는 분석가였을 뿐이죠. 그날 밤 호텔 방에 앉아 창밖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반성에 잠겼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온 분석들은
얼마나 피상적이었을까요? 숫자와 시스템만 보고 그 안에 살아 숨쉬는 사람들의 정신은 보지 못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오늘의 생각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은 무기나 병력의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집단적 의지이며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정신이다. 내가 지금까지 본 것은 단순한 군사 시스템이 아니라 한 민족의 살아남기 위한 의지였다. 글을 쓰면서 저는 처음으로 이 나라에 대한 감정이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전의 분석적 호기심은 이제 존경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소피아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세상을 보는 내 시각이 바뀌고 있어. 돌아가면 더 이야기해 줄게. 그녀의 답장은 간단했습니다. 엄마가 변하다니 신기하네. 나도 그 이야기 더 듣고 싶어.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딸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 기뻤습니다. 서울에서의 시간이 3주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의 군사 시스템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숫자와 데이터 너머에 있는 사람들의 그리고 한 민족의 이야기를 보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날은 특별한 일정이 있었습니다. 국방부의 소개로 서울의 한 스타트업을 방문하게 된 거예요. 국방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였습니다. 이 회사는 제 대학 후배가 창업한 곳입니다. 정 대위가 차 안에서 설명했어요. 군 경험을 민간 기술에 접목시키는 흥미로운 사례가 될 겁니다. 현대적인 사무실에 들어서자 젊은 직원들이 활기차게 일하고 있었어요. 저를 안내한 것은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인공지능 기반 방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는 유창한 영어로 설명했습니다. 회사 투어 중 그가 군 경험에 대해 물어봐서 저는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을 간략히 말했어요. 저도 군대에서 특기가 있었어요. K9 자주포 조종병이었습니다.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더 물어봤어요. 군 경험이 지금 일에 도움이 되나요? 물론이죠. 사실 저희 인공지능 알고리즘 중 하나는 K9 조종법에서 영감을 얻었어요. 제한된 정보로 신속하게 판단하는 방식이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20대 청년이 첨단 기술과 군사 경험을 자연스럽게 융합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흔한 일이에요. 많은 IT 기업들이 군 경험을 가진 인재를 중요시하죠.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는 군 경험이 단절된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삶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점심 후 저는 정 대위와 함께 강남의 번화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을 때 옆에 선 승용차 안대화가 귀에 들어왔어요. 차 안에는 50대 아버지와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딸이 있었습니다. 영어가 섞인 대화였기에 자연스럽게 귀가 갔죠. 아빠, 저번에 말한 그 도로는 수송로로 너무 취약해. 측면 엄호가 불가능하잖아. 맞아. 그래서 우회로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지. 그럼 너라면 어떻게 할래?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일반 가족이 군사 전략을 논하고 있었거든요. 신호가 바뀌어 차는 출발했지만 그 짧은 대화가 제 머릿속에 깊이 남았습니다. 정 대위님, 방금 그 차 안의 대화 정말 놀라웠어요. 아버지와 딸이 군사작전에 대해 이야기하다니. 정 대위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딸도 아마 예비군이거나 군사학과 학생일 수도 있어요. 저희 가족도 식탁에서 종종 그런 대화를 나눕니다. 잠시 후 커피숍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방금 들은 대화를 곱씹었어요. 딸도 군 경험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와 딸이 군사적 대화를 나누는 모습에 왠지 모를 감동이 밀려왔어요. 저는 소피아와의 관계를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종류의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어요. 제 군사 분석 일은 항상 엄마의 일로만 존재했지 소피아와 공유하는 세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군사적 지식과 경험이 가족 간에 자연스럽게 공유되고 있었어요. 린다 씨, 괜찮으세요? 생각이 많아 보이네요. 정 대위가 물었습니다. 네, 그냥 한국 가족들이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이에요. 소피아와 저는 서로의 세계가 많이 분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밤 딸에게 연락하는 거군요. 알고 있었어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매일 밤 같은 시간에 통화하시더라고요. 소중한 관계인 것 같아서 좋아 보였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요. 이곳에 온 이후로 저는 매일 소피아에게 연락하고 있었어요.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도 힘들었는데 말이죠. 오후에는 국방부에서 준비한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전직 국방부 고위 간부를 만나는 자리였죠. 한국 사회에서 전역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저의 질문에 그는 깊이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군인 신분은 종료가 아니라 전환입니다.
우리는 제복을 벗어도 여전히 국가 방위의 일부죠. 그의 말은 제가 서울에서 보고 들은 모든 것을 명확하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이 나라에는 전시와 평시의 경계가 없었어요. 모든 시민이 언제든 전투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신적, 물리적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평화주의적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유엔에서 일할 때 저는 군사력 감축이 평화로 가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저는 다른 현실을 보았어요. 이곳에서 군사적 준비 태세는 전쟁을 원해서가 아니라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전략이 아니라 생존을 배웠고 그것이 그들의 DNA에 새겨져 있었어요. 저녁, 노트북을 열고 오늘의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군사적 준비는 공격이 아닌 방어의 개념이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강해졌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 독트린이 아니라 역사와 현실이 만들어낸 생존 방식이다. 글을 쓰면서 저는 제 평화주의적 신념이 너무 이상적이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평화는 단순히 군사력 감축으로 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때로는 강한 방어 능력이 평화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었습니다. 창밖에 내리기 시작한 빗방울을 바라보며 저는 소피아에게 더 자주 연락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일상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배우고 느끼는 것들, 제 가치관의 변화까지도 솔직하게 나누고 싶었어요. 한국은 나에게 군인과 시민의 경계, 전시와 평시의 경계, 그리고 무엇보다 분석가와 인간 사이의 경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했다. 저는 이 문장을 적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분석가로서 저는 항상 객관성을 중시했지만 이제는 제 감정과 가치관도 이 분석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한 달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 몰랐어요.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니 이제는 낯설지 않은 도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이 한 달 동안 저는 단순한 방문자에서 이 도시의 일부가 된 느낌이었어요. 마지막 일정은 없었습니다. 모든 공식 인터뷰와 분석은 끝났죠. 정 대위와도 어제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는 제게 작은 태극기 배지를 선물했어요. 이제 린다 씨도 한국을 이해하는 사람이니까요. 그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저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마지막 인상을 담아가기로 했어요. 익숙해진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옆 테이블에서 한 노신사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외국분이신가 보네요. 서울은 어떠세요? 70대로 보이는 그분은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정말 놀라운 도시예요. 특히 한국의 국방 시스템을 연구하러 왔는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군사 분석가시군요. 짧은 대화 끝에 그가 예비역 대학 교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제정치학을 가르쳤다고 했어요. 교수님께서는 한국의 군사 시스템을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많은 외국인들은 우리를 군사화된 사회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그건 표면적인 관찰일 뿐이죠. 그의 말에 저는 더 관심이 생겼습니다. 우리에게 군인은 잠시 시민일 뿐입니다. 모든 한국 남성은 시민으로 태어나 잠시 군인이 되었다가 다시 시민으로 돌아와요. 하지만 그 경험은 우리 정체성의 일부가 됩니다. 그의 말이 저를 깊이 생각하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군인이 시민이 되는 과정으로 봤는데 그는 반대로 시민이 잠시 군인이 되는 과정으로 보고 있었어요. 한국인들은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경험한 전쟁의 참혹함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하는 거죠.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싸우려는 게 아니라 지키려는 겁니다. 가족, 이웃, 우리의 일상을. 이건 전투가 아닌 보존의 문제예요. 그 순간 저는 마치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본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었어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제가 한국을 다르게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헤어질 때 그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자국을 방문한 외국 분석가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우리를 이해하려면 숫자가 아닌 사람을 보라고요. 그날 오후 저는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지난 한 달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군사 시스템 분석이었던 것이 이제는 훨씬 더 깊은 무언가가 되었어요. 저는 단순히 한국의 군사력이 아니라 한 민족의 생존 의지와 정체성을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 저는 소피아에게 전화했어요. 오랜만에 길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엄마, 많이 변한 것 같아. 목소리가 달라. 소피아의 말에 저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런가? 아마도 그럴 거야. 이곳에서 많은 것을 배웠거든. 어떤 것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제 경험을 간단히 설명할 수 있을까? 전투는 총으로만 하는 게 아니야, 소피야. 책임감으로도 해. 자신이 지켜야 할 것들을 명확히 알고 그것을 위해 준비하는 것. 그게 진정한 힘이야. 전화를 끊고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서울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도시는 더 이상 제게 분석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삶과 책임, 그리고 끈질긴 생존 의지가 숨쉬는 공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브뤼셀 NATO 본부에서 저는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회의실에는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어요. 한국의 군사력은 단순한 숫자나 장비로 환산될 수 없습니다. 제 발표가 시작되자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그것은 시스템이 아닌 정신으로 무장된 국가입니다. 전 국민이 언제든 전투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나라죠. 슬라이드마다 제가 경험한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비군 훈련, 동원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평범한 시민들의 이야기를 담았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투력은 한국에서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무기나 전술이 아닌 한 민족의 집단적 의지이자 생존 본능입니다. 제 발표가 끝나고 회의실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군사 분석을 기대했지만 저는 전혀 다른 시각을 제시했거든요. 첫 질문은 영국 분석관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한국의 실질적 전투력은 어느 정도로 평가해야 할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숫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싸우려는 게 아니라 지키려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 의지는 수치화할 수 없습니다. 발표 후 로버트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린다, 넌 완전히 달라졌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서울은 저를 변화시켰어요. 저는 이제 단순한 숫자 너머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저는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문서를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소피아에게 내가 서울에서 배운 것들. 저는 한 달간의 경험, 만난 사람들, 느낀 감정들을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이건 공식 보고서가 아니라 딸에게 남기는 유산이었어요. 소피아, 엄마는 항상 내게 객관적인 분석과 논리적 사고를 가르치려 했어. 하지만 서울에서 깨달은 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분석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야. 책임, 연결, 소속감, 지키려는 의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진정으로 강하게 만드는 거지. 한국 사람들이 아버지에서 아들로, 할아버지에서 손자로 전하는 건 단순한 군사 기술이 아니야. 그것은 가치와 책임감이야. 엄마도 이제 그런 가치를 내게 전하고 싶어. 다음 방학에 함께 서울에 가자. 내가 경험한 것들을 너와 함께 나누고 싶구나. 이건 엄마가 내게 남기고 싶은 진짜 유산이야. 이메일을 보내고 창밖 브뤼셀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에서의 한 달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저는 더 이상 단순한 분석가가 아니었습니다. 숫자와 시스템 너머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의 의지와 정신을 보는 법을 배웠거든요. 제 최종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시스템이 아닌 정신으로 무장된 국가다. 그들은 싸우려는 게 아니라 지키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의지는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하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 리포터였습니다.